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제1차 모의시험 1번부터 10번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고유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론하고 겹치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2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2번이 공물법, 급부행정법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강론 문제이긴 한데 취득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 시효취득이라고 하게 되면 민법 제245조 245조의 시효취득, 취득시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일반법 원리적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관계 전반에 유추 적용이 가능하겠죠. 얘는 공법관계에 적용될 수가 있다. 유추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죠. 일반법 원리적 규정. 일반법 원리적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공법관계에서 그것이 권력적 공법관계든 비권력적 공법관계든 불문하고 유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래 행정재산이었던 물건이 공용 폐지가 되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 책임은 그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우리가 그냥 국유재산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공유재산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보게 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일반재산 외에 행정재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건을 설정할 수가 없고 사건 설정이 불가하고 또한 명문으로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라고 시효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그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뭐로 바뀌어야 된다?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죠.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 되고, 행정재산은 그 강학상 성질이 공물에 해당을 하죠.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고, 일반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중간에 공물의 소멸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공물 소멸. 공물이 소멸돼 줘야 된다. 공물이 소멸돼서 사물로 전환이 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공물 소멸과 관련돼서는요, 공물의 성립이나 소멸 관련돼서는 형체적 요소가 있고, 형체적 요소, 그다음 의사적 요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의사적 요소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적 요소는 공용 폐지가 필요하죠. 공용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의사적 요소로서 공물이었던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 의사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물로 지금 전환이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 그것이 유리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서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 폐지가 가능하다. 공물의 소멸하고 그 다음에 공물의 성립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물이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인공공물하고요. 인공공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공물이 있죠. 자연공물. 공물 중에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물건을 우리가 공공용물이라고 하게 되고,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게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유독 공용물이나 보존공물과는 달리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인공을 가하여 비로소 공익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물건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 공적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물건, 자연공물이 있는데, 공물의 성립과 관련돼서 공물이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공물의 소멸과 관련돼서 의사적 요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적 요소, 얘들의 의사적 요소로서 의사요소, 공용
지정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서는 공용 지정이라는 행위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공용 폐지가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인공곡물 같은 경우에는 곡물이 성립할 때 공용 지정이 필요하고요, 곡물이 소멸할 때 공용 폐지가 필요한 게 맞는데, 자연곡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 제공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용 지정은 따로 필요 없지만 공용 폐지는 필요하다, 이 부분이죠. 공용 폐지는 필요하다. 를 왔을 때 자연곡물이었던 바다의 일부가 바다 수면 얘기하는 거죠. 공유 수면, 바다 수면이 매립이 돼서 이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 폐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공용 폐지를 하게 됩니다. 공용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한 거고요. 자연곡물인 국유 하천 부지는 이번에도 자연곡물입니다. 이번엔 하천, 방금 전엔 바다였었고, 별도의 공용 개시 행위가 있어야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 공용 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공용 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필요 없다. 자연곡물은 자연상태 그대로 공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용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곡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은 곡물이 그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죠. 곡물입니다. 행정재산은 곡물이고 그 공익 목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로부터 공용 폐지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방금 보신 대로 그것이 뭐이든 간에 자연곡물이든 아니면 인공곡물이든지 간에 곡물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공용 폐지가 둘 다 지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 양쪽 다 걸쳐놓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그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별도의 공용 폐지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용 폐지라는 것이 무엇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지만 명시적 공용 폐지일 수도 있고 묵시적 공용 폐지일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도 우리 공법관계에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 가지고 바로 공용 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공용 폐지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묵시적 공용 폐지로 바로 연결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쪽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쪽도 안 된다. 묵시적 공용 폐지로 보기도 힘들다. 사실상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공용 폐지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나왔던 말이 앞에 기억 부분이 되는 것이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이든 아니면 공유재산이든 둘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소유의 의사로서 이것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사인의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었을 때만 비로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도 지방자치법 문제고요. 이것도 강론 문제입니다. 오늘은 두 문제가 강론 문제고요. 그 다음 4번, 강론은 별도로 합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4월 달까지 9급 시험 끝나고 나면 7급 대비용으로 5월부터 하프가 다시 강론 쪽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2013년도 12월 12일 날 계약직 공무원이었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죠. 종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했던 것들, 계약직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다. 종래 우리 공무원은요, 1특기 정별계고가 이렇게 있었죠. 1특기 정별계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1특기 정별계고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왼쪽이 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이고요. 오른쪽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얘들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은요 일반직 공무원이죠. 일반직 공무원, 특은 특정직 공무원이 되고요. 특정직, 기는 기능직 공무원, 정은 정무직 공무원이 됩니다. 별은 별정직 공무원이 되고요. 계는 계약직 공무원이 되고 고는 고용직 공무원이 이렇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모두 다 같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은 현재 폐지되고요. 나머지 4개만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계약직 공무원, 이 계약직 공무원이 어디로 올라갔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올라갔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가면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 임기다, 이렇게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적으로 임용이나 징계 등과 마찬가지로 이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이다 하게 되면 얘는 일반직 공무원 소속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변경되었는데 임기제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다툼을 당사소송에 의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에 징계 등 면직 등을 받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메커니즘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필요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랑 동일하게 본다?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간다. 임용과 동일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동일 메커니즘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임용이라고 하게 되면요. 임용은 임명 발생, 그 다음 변경, 소멸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임용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소송에 의하는 것이 아닐 테고요. 판례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이거는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 얘는 무슨 계약이었다? 조달 계약이었습니다. 조달 계약. 공공계약이 조달계약, 조달행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수한 사법관계, 협의의 국고관계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었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상 계약이긴 하지만 그 입찰 계약에 참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 하명이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만은 저거만큼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입찰 계약, 조달 계약, 입찰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얘는 입찰 계약이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얘는 사법상 계약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통보, 한국산업단지 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로서 이와 같은 해지 통보를 했던 것인데, 이 산업단지 안에 입주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세금이나 수수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처분이라고 판례가 보았죠. 이것은 일방적 결정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이지 뭐가 아니다. 공법상의 계약 해지가 아니다 라고 봤던 판례에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공법상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 그렇죠? 공법상 계약은 한쪽 이상만 행정주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이다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계약은 누구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행정주체 상호 간에 공법상 계약 체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하고 그 다음 사인 간에 공법상 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주체가 일방이 행정주체죠. 이러면 공법상 계약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도 공법상 계약이 맺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 사인은 누가 되는 거다? 얘는 공무수탁 사인이죠. 얘는 공무수탁 사인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얘도 역시 행정주체가 될 겁니다. 행정주체.
얘도 행정주체다.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 공법상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맞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한쪽의 사인은 최소한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는 사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성립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끼리 상호 간에 도로나 하천 등의 경비 부담에 대한 협의, 누가 경비를 부담할 것인가 그 관리에 있어서 경비 부담에 대한 부분 협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협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협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협정.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서 자주 봤던 건 가장 많이 본 게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협약, 그 다음 지금처럼 도로나 하천의 경비 부담에 대한 협정, 협의 이런 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약을 제일 많이 받고 지금은 협의라고 했는데 경비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협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판례에 의하면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계약, 이거는 판례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죠. 위탁관리 용역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표현이 계약일 뿐인 것이지 얘는 무엇에 해당한다? 얘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라고 했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에 해당을 한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죠. 특허, 공물의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입니다. 국립의료원이라고 하게 되면요. 국립의료원은 영조물법인이죠. 영조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 영조물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법인격을 부여해 놓은 영조물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어쨌든 영조물 법인이다 하게 되면은 영조물이게 되면요 물적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인적 요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물적 요소, 인적 요소, 물적 요소만 있으면 공물, 그 다음에 인적 요소까지 포함되면 영조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에는 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 병원을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물 중에서 인적 요소 뺀 부분이죠. 공물 중에서 공공용물에 해당을 합니다. 공공용물. 그러면 국유재산 중에서 공공용물이니까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특정인이 주되게 사용하도록 지금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거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가 되는 거고 특허가 됩니다.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이거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처분이 되고요. 미납된 사용료나 연체 이자에 대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사용료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연체 이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게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니까요. 공법관계니까 역시 공법관계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만약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걸 제기한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걸 제기를 한다면 이거는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방식으로 제기해야 되는 소송이 되겠죠. 공법관계 메커니즘에 따라 이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시의 형식을 띠고 있으면 그것은 다양하게 단순히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행정입법인 경우도 있겠고 행정처분인 경우도 있겠고 고시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법적 형식은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연결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1번을 보시게 되면 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교수님들도 수년간 이 부분 헷갈리셔갖고 논란이 상당히 심했던 부분이죠. 허가 기준, 인가 기준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이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법률 요건 부분하고 법률 효과 부분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재량행위로 can 이렇게 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건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 효과 부분에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가 기준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허가 기준은 법률 요건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얘는 법률 요건 연결 잘 시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법률 효과, 얘는 법률 효과 부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리 의무 법규적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리,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된다. 그러면 행정입법으로 치게 되면은, 행정입법으로 치면 위에는 그 내용이 법규 명령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이니까 밑에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칙, 얘는 행정규칙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건 보시면 허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허가 기준, 영업 허가 기준, 요건에 대한 문제니까 얘는 내용이 법규 명령이 됐습니다. 내용이 법규 명령이 됐고, 그 다음 고시라고 했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얘는 형식이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재정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서 재정 방법과 절차를 정하지 않고, 그 보건사회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 행정입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정 형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정 형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재정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령으로 정할 수도 있겠고 고시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것은 재량이 되겠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바란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죠. 보복부 고시, 보건복지부로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규정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죠? 판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거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위 법률에서 이와 같이 위임을 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을 할 때 법률에서 위임을 합니다. 법률에서 위임을 하는데 우리 이런 거를 입법 위임이라고 하죠. 사무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권한 위임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입법 위임이라고 합니다. 입법 위임. 입법 위임을 하는데 여기서 재정 형식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재정 주체만 정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 형식을 지정을 해줬는지 지정을 해주지 않았는지, 형식을 지정을 해준 경우 해주지 않은 경우, 해준 경우라고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령 부령으로 정하라 라고 해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보복부령, 보건복지부령으로만 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보복부령으로 행정입법을 할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고시, 보복부 고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은 100% 보건복지부 고시였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제정을 해왔죠. 이유는 이쪽에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밑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만들어진 게 보건복지부 고시다 이거죠. 보복부 고시. 보복부 고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수권법령하고 위에 있는 이 수권법령하고 결합을 해서 이 부분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행규법규 얘기하는 거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규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임이 없는 행규법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죠. 위임이 있으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되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겠죠.
예, 2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하고 2006년도, 얘는요 2003년도에 있었던 한국릴리 제약 주식회사 사건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있었던 한미약품 사건 말하고 있는 거죠. 한미약품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방금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형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도 고시로 정할 수도 있었는데 고시로 정했던 사건이고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이거죠.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라고 가게 되면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어도 관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분이다.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4명이었었습니다. 4명. 제약회사, 한국릴리제약회사나 한미약품, 그 다음에 요양기관, 이건 병원 얘기하는 것이고, 환자, 이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우리들, 국민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얘가 이제 행정주체죠. 사이에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규율. 원래 판례에서는 직접 얘네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해서 직접 규율을 떼놨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직접 규율을 붙여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라고 했고요. 심지어 여기서 무엇까지도 인정했느냐? 무효확인 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까지 인정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정입법에도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4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왼쪽은 형식 행정입법에, 오른쪽은 실질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있을 수가 있겠고,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1번하고 3번이죠. 1번하고 3번. 내용이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규명령,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규명령,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합니다. 규율하는 법규명령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얘네들은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죠. 판례가 얘네들을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3개를 나눠 썼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스타일이고요. 전형적 법규명령이 있을 수 있겠고, 집행적 법규명령이 있을 수 있겠고, 처분적 법규명령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맞는 거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맞는 거고,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되는 것이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얘는 간접 규율을 하는 거죠. 권리 의무를 간접 규율하고, 얘는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을 하게 되고, 얘는 발생 변경 소멸, 권리 의무의 변동 규율, 변동을 시키게 된다 하면요, 행정행위냐 처분이냐, 행정행위냐 처분이냐, 행정행위 아니고 처분 아니고,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이고, 행정행위가 맞고 처분이 맞고,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다? 얘네 둘이죠. 집행적 법규명령하고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명령, 여기까지가 바로 처분이 될 수 있다. 처분이 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 한미약품 사건이나 한국릴리제약 주식회사 사건은 집행적 법규명령으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됐던 그 케이스를 지금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은 모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제공 일반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위에 있는 1번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번하고 3번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일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통상이 지금 빠졌죠. 통상에다가 통상을 집어넣으시고요. 통상,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언제, 이날, 고시나 공고를 한 날, 이게 아니라 고시나 공고의 효력 발생일이죠. 효력 발생일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일률적으로 규율한다. 모두 다 알았다고 일률적으로 규율한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는요, 구사무관리 규정이었었고, 구사무관리 규정이 그 다음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선생님들이 이름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냥 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일반 공고문서입니다. 일반 공고문서 규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예전의 이름이 사무관리 규정이었었고요. 판례는 사무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걸로. 그 다음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뭐로 되어 있어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고 문서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르게 되면 고시나 공고가 있으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5일 뒤에 효력을 발생하죠. 5일 뒤에 효력이 발생되면 이거는 일반 처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 날 모두 다 안 것으로 의제한다. 안날 의제를 한다. 이거였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안날을 의제하게 되고 안날을 의제하게 되면 객관적 제소기간이 아니라 알았으니까 주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게 된다. 90일 이 판례를 말하는 겁니다. 뭐하고 비교하시냐? 개별 처분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개별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하고 15조 3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고요. 14조 4항에서 개별 처분의 경우에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고시나 공고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14일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5일이 되고 여기에는 14일이 되고 여기는 안날로 의제를 하고 여기서는요 현실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현실적으로 안날을 안날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시공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객관적 제소기간에 1년 플러스 알파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 여기서는 처리 기준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그죠? 지급 업무의 처리 기준입니다. 지급 업무의 처리 기준, 요거는 내용도 뭐예요? 내용도 행정규칙입니다. 내용이 행정규칙이죠.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업무 처리 기준, 처분 기준하고 똑같은 거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기준 심사지침은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구체적인 개별적인 진료행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맞습니다. 이거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의료법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까 정했던 보복부 고시 있죠? 한미약품, 한국릴리, 제약주식회사 사건에서 만들어진 이 보복부 고시,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처리기준 지침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얘는 무슨 기준으로 들어왔어요? 보건복지부 고시인 이거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지침. 그래서 얘는 그냥 지침이라고 쓰겠습니다. 지침.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법률이 되는 거고 중간에 얘가 법규명령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법규명령이고 심지어 얘가 행정처분까지 인정이 됐죠. 행정처분까지 인정이 됐고 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 순서입니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건데 이거는 처음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건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6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행정계획은 법규명령, 행정행위 등 다양한 행정작용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지금 다양한 행위 형식으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형식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법적 형식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이라는 행위 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행위 형식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에 따르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법적 형식은 아직 우리가 구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구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얘가 무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률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규 명령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도시군관리계획, 이것도 역시 교수님들이 옛날 표현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그 다음 지금의 표현은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금 표현입니다. 구도시개발법이나 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고 중간에 도시관리계획, 지금은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제대로 쓰셨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처분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구속적 계획이죠. 구속적 계획,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구속적 계획이 되고 CF 뭘 비교하라고 했냐면 도시기본계획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기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기본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얘는요 다른 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구속적 계획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처분이 아니죠. 얘는 처분이 되고 얘는 처분이 아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처분이 맞다 이거죠. 3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의 구속효는 계획마다 상이하나 집중효에 있어서 절차 집중과 실체 집중, 지금 절차 집중, 실체 집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아닌데 판례는 지금 무슨 판례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요. 저거 알면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저 판례라고 하고 나서 그래서 출제하신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판례 제시 못하셨습니다. 없는 판례입니다. 잘못 내신 건데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집중효입니다. 집중효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설명이 되고 있냐면 제도가 집중효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집중효 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중효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 무슨 차이가 되는 거냐면 의제되는 인허가를 어디다가 집중을 시킬 거냐면 얘는 행정계획에다가 몰아주기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계획에다가 다른 인허가 의제 제도를 몰아주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분입니다. 그냥 행정처분. 행정처분, 계획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의제되는 인허가들을 이렇게 몰아주는 방법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계획에다가 이렇게 인허가들을 의제시킬 수 있는 이유가 얘네들 독일 행정절차법입니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에 대해서 다른 처분들을 몰아줘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신입생 처지예잖아요. 신입처지에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행정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집중료 제도를 마련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얘네들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잘 알고 계신 대로 관할 요건은 집중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절차 요건도 집중이 되는 게 맞지만 실체 요건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만큼은 똑같습니다. 이거만큼은 똑같아요. 걔네들 거 우리가 본따온 거기 때문에 실체 요건이 집중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 집중료 제도 독일 쪽에다가 적용시켜서 푸시면은 물론 이제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 뭐 틀린 지문이죠. 실체에다가 집중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애당초 틀렸습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계획재량의 통상의 행정행위 재량과 행정재량 얘기하는 거죠. 통상의 재량행위 일반 재량 또는 행정재량이라고 말하는 거, 그 재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에서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표현을 재량의 하자라는 표현 얘기하는 거죠.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우선 우리 판례는 재량의 하자를 구분을 하지 않고 재량의 하자를 그냥 다 통칭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행정계획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교수님이 여기서 많이 미스를 하시네요. 네, 틀리셨고요. 그러면 3번, 4번 다 틀린 건데요. 이건 진짜 옛날 판례예요. 종전 판례. 종전 판례는 저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판례 이거 2014년도입니다. 최근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계획 재량의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 계획 재량의 법리 받아들였고요. 재량의 일탈남용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형량의 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량 명령 원리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판례가 형량 명령을 인정을 하고 있다. 형량 명령을 인정하고 있고 형량의 하자로서 형량의 혜택 그리고 형량의 흠결 그 다음에 오형량 전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의 하자라는 표현,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는 표현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3번이라고 출제를 하신 건데 4번도 사실은 맞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시민의 변경 신청권은 변경 신청권, 계획 변경 신청권 말하는 거죠. 계획 변경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계획 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일정한 행정처분은 폐기물 처리 사업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상 지위, 무엇을 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행정처분,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자체를 최종적 허가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의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그렇죠. 예외적인 판례 3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위반 제한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금 적정 통보를 받았을 때 상황 얘기가 있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3개가 있죠. 행정계획에서 첫 번째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신청권을 40만 지역주민 전체가 신청하면 다 응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든 이해관계이든지 간에 일일이 행정계획에 폐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칙이죠. 않는다가 원칙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CF 예외가 3개가 있는 거죠. 예외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허가 적정 통보 받은 케이스, 그 다음에 국토계획에 대한 위반 제한권,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폐지 변경 신청권, 요거 중에 지금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사업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특이한 케이스죠. 기속행위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허가 얘기하는 거죠. 기속행위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이미 받은 상황이죠. 적정 통보를 받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최종적 허가로서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신청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된 상태, 신청 자격이 인정이 됐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A라는 행정 계획이 있었고요. A라는 행정 계획이 있었고, 이제 B라는 행정 계획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계획하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계획을 B로 바꿔달라고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에 대한 거부를 했단 말이죠. 거부를 하게 되면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니까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죠. 그러면 이 거부는 처분이 아니어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통해서 불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조리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비계획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허가도 거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부는 이 허가에 대한 거부하고 둘은 다르지 않다. 둘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위쪽에서 신청권이 인정이 되고 있다면은 여기서도 신청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리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조세부가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행정의 효력인데요, 뭘 질문을 하고 있냐면 공정력 중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력 중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 오늘은 좀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약간 평소보다 좀 설명을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공정력이 있을 수 있고요. 행정행위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공정력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존속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강제력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공정력이 2개, 존속력이 2개, 강제력이 2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여기서는 협의의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거죠.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 형식적 존속력으로서 불가쟁력이 있죠. 불가쟁력. 실질적 존속력으로서 불가변력이 있죠. 불가변력. 그다음 강제력에는요, 집행력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재력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6가지의 효력이 행정행위만 가지고 있는 특유한 효력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공정력, 그 중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질문이 들어간 거고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죠. 민사법원하고 형사법원하고 나누시고, 위법심사하고 효력심사하고 나누시고 들어갔던 게임입니다. 첫 번째요, 민사법원이 이렇게 왼쪽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형사법원 깔아놓으시고, 형사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심사가 본안재판에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 선결 문제로 되는 상황, 그 다음에 효력심사, 즉 효력 부인이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 문제로 나서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는요 1번 평면은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1번. 그 다음에 2번 평면은요 시정명령 위반죄죠. 시정명령 위반죄는 위법한 시정명령은 위반 불이행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 나오지 않지요.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얘기하는 것이고요. 3번 평면, 4번 평면은요 무면허죄, 무허가죄 얘기하는 거죠. 무면허죄. 이렇게 들어가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선결 문제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있겠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선결 문제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지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조세부가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다 하고 있으니까 3번 평면이고요.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취소 사유에서 효력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고요.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할 수 없다.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 못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무효인 경우입니다. 역시 3번 평면인데요.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민사법원은 그 무효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명령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요거는 다른 문제죠. 뭐일 때 무효 사유일 때의 효력 확인입니다. 효력 확인 무효 사유일 때 무효 사유일 때는 공정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공정력에 저촉될 일도 없는 것이죠. 사실 이건 성결 문제의 평면 논의가 아니죠. 무효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저촉될 일이 없고요. 건물 철거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사법원은 건물 철거 대집행의 위법 확인 국가배상입니다. 위법 심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1번 평면이고요.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닌 이상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영업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경우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한, 이미 취소된 게 아닌 한 형사법원은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죠. 여기 4번 평면입니다. 무허가 영업죄 성립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효력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시정명령의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의 문제, 시정명령죄 지금 2번 평면 들어가고 있죠. 시정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하나요. 무효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예 없죠. 그때만 형사처벌을 못하고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 유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효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권한 없는 법원인 형사법원도 위법 심사를 할 수가 있죠. 무죄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관 문제네요.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시작 좋습니다. 형평성의 보장이나 이해관계인의 조절에 기여를 하지만 부관으로 행정 목적과 무관한 의무가 부과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탄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거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랬을 때 연탄 공장 건축 허가에 대해서 거부 처분 NO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문제를 yes but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죠. yes but 하고 나서 부관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 공장 건축 허가를 이렇게 내어주죠. 그리고 부관을 붙이죠. 여기서 허가 처분을 이렇게 내주면서 예를 들어서 재해시설 설치 조건부 연탄공장 건축허가 이런 식으로 내주게 되면 위에서 부관을 붙임으로써 재해시설 설치라는 부관을 붙임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한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줌으로써 연탄공장 공장장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부관인데 이것을 악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주대행정의 자체는 기속행위가 되는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법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죠. 부관 또는 조건, 필요한 경우에 이런 표현 앞에 하나 달리면서 보통 들어오죠. 필요한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주된 행정행 자체는 기속행위라고 할지라도 부관을 붙이는 건 재량이 될 수 있습니다. 부관을 붙이는 건 이럴 때 부관 부과의 가능성 문제가 생기지 않죠. 원래는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거고 붙이면 무효인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있으면 가능해지고요. 귀하거나 공무원 임명과 같은 신분 설정행위, 우리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도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바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서 재량행위인 경우인데 신분 설정행위죠. 귀하허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설정하고 공무원 임명,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설정하고, 이거 말고도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결정의 문제도 역시 특허로서 신분 설정행위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관은 제한이 되겠죠. 사후부관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법적 효과죠. 부관은 원래 주대행정위를 발할 때 같이 붙여야 되는 것이고, 사후에 부관을 붙이면 또한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죠. 이거는 신뢰보호원칙 얘기하는 거죠. 신뢰보호원칙. 그런데
부관의 사후 변경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부관의 사후 변경도 있던 부관을 바꾸는 것도 나중에 새로운 부관을 붙이는 거나 쌤쌤이죠. 똑같은 건데 사후 변경도 사후 부관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맞기는 한데 예외 사유가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죠.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죠. 다 안 되는 건 명보 동사가 있죠. 명보가 제 친구 명보가 얼어 죽었단 말입니다. 동사를 했단 말입니다. 명보야 미안하다. 그래서 명보 동사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후부관 유보가 있을 때 사후부관 붙이겠다 유보해 놨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여기까지는 학설. 그 다음에 판례 판례에서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도 사후부관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외 사유를 4가지를 제시를 했죠. 그 부분이 빠져서 틀린 지문이고요. 판례에 의하면 부담은 독립해서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밖에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일부 취소 소송하고 그 다음에 전체 취소하고 거부 처분 취소 요 3개만 비교할까요? 부담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부관. 기타 부관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그리고 법률 효과 일부 배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칸을 6개를 나누게 되면요. 부담에 대한 일부 취소를 제기하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서 인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기타 부관에 대한 일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판례에 따르면 각하 판결, 학설에 따르게 되면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하니까 기각 판결 나오게 될 테고요. 부담에 대한 전체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기각 판결 나오죠. 일부 취소 판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다 제기하면 요건 인용 판결 나오니까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될 테고 얘네들은 둘 다 가능하겠죠.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독립하여라고 하게 되면 일부 취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담은 가능하고 기타 부관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번입니다.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 철회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거나가 아니고 엔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틀린 지문이신데 엔드입니다. 교집합이고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철회 사유 얘기하고 있네요. 철회 사유. 어떨 때 철회를 하는 것인가? 철회 사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위성소 적발장 얘기하는 거죠. 위성소 적발장 이렇게 하면 앞에 건 직권 취소죠. 뒤에 건 철회죠. 위법 성립 소급, 그 다음 적법 후발 장래. 여기서 위법해서 그 원시적 하자로 취소하는 것은 직권 취소고 그것은 소급해서 효력을 제거하게 될 테고 적법함에도 후발적 사유 때문에 취소하는 게 철회고 이것은 장래를 향하죠. 그 중에 후발적 사유, 이 철회 사유 들어오시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부동철사 개벽이죠. 부동철사 개벽 이렇게 들어가죠. 벽은 법이었었죠. 법. 그래서 부는요. 부담 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철회권 유보가 있을 때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법령 개정이 있을 때 법령상 철회 사유가 있을 때는 철회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중에 지금 사정 변경 이거 찍고 들어가셨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행정의 철회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물론 철회가 위법할 때 행하게 되는 직권 취소보다도 더욱이나 침익적인 것은 맞지만 후발적 사유죠. 특히 지금 얘기한 사정 변경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입법 기술적 한계에 따라 입법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국회에서 입법자가 전부 다 일일이 예측할 수 없지요. 여기에는요 법률상 근거 불요설,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이게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의 권한에 속하며 감독청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렇죠. 나누게 되면 또 이것도 직권 취소, 위성소 적발장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직권 취소하고 철회, 감독청이 과연 취소할 수가 있겠는가? 감독청은요, 직권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는 감독청이 할 수 없다. 언제 할 수 있냐면 기간 위임 사무.
기간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감독청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버릴 수 있죠. 하지만 철회는 오직 처분청만 할 수가 있을 테고요. 행정의 철회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원칙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한이야 당연히 받죠. 철회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직권 취소든 철회든지 간에 내용상 하자, 내용의 하자와 관련돼서 삼형제가 있죠. 첫 번째는요, 취소 사유가 저기에 있었던 부동철사, 개벽,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이 지금 법률상 근거 불효설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제한법리, 수익적 행정위를 취소하면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한법리에서 신뢰보원칙, 실권의 법리, 비례원칙, 평등원칙 뭐든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행정행위 철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나 적발장이죠. 적발장, 장래효가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국가가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거죠. 연구개발 목적으로 보조금을 100억을 지급을 했는데 이 100억 중에서 말이에요 50억을 룸사롱에서 썼습니다. 그렇죠. 김경재 씨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50억을 룸사롱에 썼다. 그러면 만약에 장래효만 인정되면 아직 룸사롱에서 못 쓴 50억만 환수할 수 있는 거죠. 룸사롱에서 쓴 50억은 환수를 못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룸사롱에서 썼다는 후발적 사유, 철회 맞고요. 철회라고 할지라도 이럴 땐 소급표 인정해야지 100억 다 환수할 수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도 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 적용에 대한 설명.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 취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다. 이게 헷갈리게 들어가시려고 한 건데요. 이거는 뭐였어요? 명료 취탈이죠. 명료 탈취, 명료 취탈. 명이 있고 그다음 탈취 취탈, 탈취로 갑시다. 탈취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 취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행정절차법 제22조 1항에 청문회 보시게 되면 개별법상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자격박탈이나 아니면 허가 취소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명료하고는 달리 이 탈취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탈취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되죠.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반드시 허가 취소라고 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맞는 얘기가 되죠. 판례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신규 업자를 상대로 사전 통지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규 업자가 아니라 기존 업자죠. 기존 업자 양도인 쪽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라는 것은요. 왼쪽에 양도인 기존 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규 업자 양수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판례는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럼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친구의 권리를 박탈하고 영업권 박탈하죠. 뒤에 있는 친구한테 영업권 권리를 설정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침익적 효과를 받는 것은 이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상대방이죠. 얘는 당연히 상대방이고 얘는 당연히 상대방이고 얘도 역시 권리 박탈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직접 상대방 인정했죠. 이 친구한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한 것이고요. 판례에 의하게 되면 수익적 행정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요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전 통지라고 하게 되면요 그 적용 대상과 관련돼서 의무부가와 권익제한 처분이죠. 의무부가와 권익제한 처분. 이 권익제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과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불이익 처분, 거부 처분 얘기하는 거죠. 중에서 판례는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부 처분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맞을 테고요. 판례에 의하면 의견 청취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공법상 계약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청문에 대한 배제 협약을 체결했다.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것만 가능하죠. 행정절차법 22조 4항에 따르게 되면 긴급재판 곤란 포기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해당하는 예외사유, 법에서 인정한 예외사유만 인정되는 거고, 자기들끼리 계약 맺는 거, 이렇게 계약 내용 가지고 청문 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를 반영하죠. 반영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참작의 의미이지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 의견 청취 절차에서 주장한 내용의 구속력을 인정을 해버리면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사인이 처분을 한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